자,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붉은 행성은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신들의 과수원들에서 그는 운하들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예. 수메르 신화 기원전 2500년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주위를 돌면서 빛을 받는 한 행성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행성들에도 지구에서와 같이 가재도구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때때로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 문명, 그렇죠? 다른 별 문명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서 자연이 제멋대로 벌여놓은 수많은 일들을 탐구해봤자 헛수고나 마찬가지라고 언제나 뻔한 결론을 내리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진지하게 생각해 본 끝에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에 위대한 분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간주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훗날에 살게 되는 행운을 가졌을 뿐이란 뜻이야. 훗날에 살게 되는 행운을 가졌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발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즉 관측하게 더 용이해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이 탐구가 아주 실행 불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성격의 일도 아니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측은 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티안 허이언스 천상계 발견. 와, 1690년경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분명히 외계 생명체가 있을 테고 문명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했네요. 사람들의 눈의 기능을 크게 확장하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우리 곁에 오고 할 것이다. 이거 뭐 망원경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망원경 뭐가 있어요? 망원경? 우리가 흔히 렌즈 망원경이 있지, 그치? 렌즈 망원경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경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경이 뭡니까? 구경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이 그 지름입니다. 이 구경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렌즈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잘 보여. 잘 보여요. 크면 클수록. 예, 근데 크면 클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보통 이제 학생용 많이 쓰는 게 90mm에서 120mm 정도 요러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120mm 넘어가면은 몇백 단위로 이제 가격이 껑충 떠요. 요 정도는 몇십만 원 단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렌즈 망원경이 있고 보통은 이제 반사 망원경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뭐 천문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동호회에서 반사 망원경은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게 렌즈 망원경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관측은 더 쉽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제 전파 망원경 이런 게 있죠. 지금은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인가 요거는 이제 우주에 띄워놓고 우주의 심원까지도 지금 탐험, 관측, 연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우리 곁에 오고 말 것이다. 벌써 1657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한 저명한 신문의 발행인이 유명한 천문학자에게 전보를 쳤다고 한다. 그 전보에는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500개의 단어로 정리하여 수신자 부담으로 즉시 전송해주기 바람 이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재밌네. 그 천문학자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답을 보냈다.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름. 이렇게 해서 이제 500자 채웠나 봐요. 하는 식으로. 그는 아무도 모름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정확히 250번 반복하는 식으로 답을 작성해 보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답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까닭에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 사이에 권위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화성에 생명이 없다고 열을 올린다. 두 진영 모두 도가 지나치도록 자기 주장을 해왔다. 양 진영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수용해야 하는 과학의 기본 미덕마저 저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의심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과연 그래? 하면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막 누구나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그냥 한 가지 답만을 달라고 요구한다. 어떤 과학자들은 나중에 타당성이 극도로 희박하다고 밝혀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 극도로 희박하다고 밝혀진 증거. 이걸로 화성에 생명이 있어 라고 주장하네요. 아니 믿으려고 한다. 또 반대편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특정 징후를 찾고자 했던 초기 시험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 실험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는 여러 차례 반복 연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하필 화성인인가? 토성인이면 어떻고 명왕성인이라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화성인만 두고 그토록 열심히 공유하고 또 그토록 열렬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언뜻 보기에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구에서 그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식으로 지구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극 북극에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맹렬한 흥벙지의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지구를 닮았다. 자, 그렇다면 화성 생명을 상상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화성이 지구 내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수 있는 신화의 공간으로 어느새 둔갑해버린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성향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증거다. 그런데 그 증거가 아직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지 않다. 화성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며 화성의 미래상은 과거에 우리가 화성에 대해 품었던 억측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인류는 20세기에 비로소 화성의 흙과 모래를 헤집어 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인의 흔적을 화성에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뭐 그렇죠? 예, 그 탐사선 몇 개 보냈고 탐사 로봇 보냈고 지금 망가져가지고 뭐 뒹굴고 있다고 하는데 한 세기에 걸친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자,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인간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어떤 지적 존재들이 외계인인가? 이 세계를 치밀하고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인들을 관찰, 탐험, 그리고 납치해서 뭐 해부도 하고 뭐 이런 뭐 소설, SF, 뭐 영화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삶의 여러 문제로 바쁘게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 마치 현미경으로 물방울 하나에서 헤엄치고 증식하는 작은 생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듯이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꼼꼼히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만족에 도취된 지구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확신에 차서 또 다른 지적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인간들은 그저 자질구레한 일상에 사로잡혀 이 지구상에서 복잡거릴 뿐이다. 현미경 아래에서 꼼지락거리는 집신벌레 같은 적충류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를 오래된 세계들이 우주 어디인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로 외계의 세상을 생각해 봤을지라도 그런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치부해버리곤 했다. 여기서 지난 시절 우리의 습관적 사고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고작 생각한다는 게 화성인이 지구인보다 열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서 파견될 선교사들을 감지덕지 환영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취였다. 이거 뭐랑 똑같아요? 옛날에 유럽이 자기들이 어떤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대륙으로 가서 식민지도 삼고 원주민 잡아오고 그런 것과 뭐 약간 비슷한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우성이고 그 다음에 다른 외계 종족이 열등하니까 우리가 가면은 걔네들 분명히 우리를 환영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주의 10년 저 너머에서는 짐승과 우리 사이의 격차만큼이나 우리보다 뛰어나고 냉철한 지성을 갖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구를 공격할 확고부동의 계획을 서서히 수립하고 있었다. 이거 소설이네. 예. 허버트 조지 웰스는 그의 1897년 작품이 우주전쟁의 첫 장을 이렇게 열고 있다. 그래서 요게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헐리우드에 다시 리메이크 했죠. 톰 크루즈 나오는 거. 예, 그 다코타 패닝이 딸로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심심한 친구들은 지금 방학이니까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예.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웰스의 우주전쟁은 공상과학 소설의 전범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10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날에도 이 글은 우리에게 긴 여운으로 다가온다. 지구 이외의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이 생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희망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료했다. 그리고 외계, 자, 이 관료란 말은 뭐예요?
관통류는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계 생명의 징후를 찾는 데 있어 우리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에 특히 주목해왔다. 화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전쟁이 출판되기 꼭 3년 전이었다. 미국 보스턴 출신의 퍼시벌 로웰이 대규모의 천문대를 설립하고 심혈을 기울여 화성 생명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로웰은 젊은 시절에 천문학을 취미삼아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준 외교관의 신분으로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근무한 적이 한국 왔었네.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부유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로웰은 행성의 본질과 진화에 관한 지식과 우주의 팽창에 관한 추론 그리고 명왕성의 발견 등과 관련해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사실 그는 명왕성을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명왕성의 영어 이름은 플루토의 첫 두 글자는 퍼시벌 로웰의 머리 글자인 P와 L이며 이 두 글자를 결합한 요상한 모양이네. 이곳은 명왕성을 상징한다. 자, 명왕성 이름이 왜 명왕성이야? 명왕이 뭡니까? 이게 저승의 왕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서 저쪽은 저승세계일 거야, 이승세계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왕성의 위성이 있지, 그치? 명왕성의 위성을 뭐라고 불러요? 카론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뱃사공, 이게 카론입니다. 그러니까 플루토가 바로 이제 명왕의 좀 그리스 쪽의 이름이 되는 거지.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웰의 전생에 걸친 최대 관심사는 화성이었다.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화성의 카날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자 로웰은 묘한 전운이 자신을 감싼다고 느꼈다. 이름이 재밌죠? 스키아파렐리, 그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스키를 계속 탄다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자, 스키아팔레리는 화성의 지구 대접근 시기에 화성의 표면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었다. 그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직선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이 행성의 밝은 지역 여기저기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카날리라고 불렀다. 이탈리아어로 카날리는 경로나 가늘고 깊게 파인 홈을 의미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지적 존재가 설계한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운하로 번역됐다. 영어는 카나르 운하가 되겠군요. 그리하여 화성의 열풍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로웰도 그 열기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다. 1892년 시력을 잃어가던 스키아팔렐리가 화성 관측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발표하자 로웰은 그의 작업을 자기가 대신하기로 결심하고 구름이나 도시 불빛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시상이 좋은 최상급의 관측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시상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그 이미지, 선명한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문 취미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별이나 달을 볼 때 여름에는 보기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지열 때문에 상이 흔들려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차가우니까 이렇게 지열이 없거든. 그래서 망원경으로 볼 때 이 상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여요.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천문 동네 사람들이 저기 남태령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니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강원도 쪽에 가가지고 별 구경 많이 합니다. 밤에 이제 커피 끓여 먹으면서 컵라면도 때리고. 네. 자, 시상은 대기 안정도에 민감하다. 대기가 안정적인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지만 대기가 심한 교란을 겪는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도 몹시 흔들린다. 맑은 날 밤의 별빛의 깜빡거림도 대기 교란에 기인한다. 로웰은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시상이 좋은 애리조나주 플렉스텝라는 도시의 한 언덕에 자신의 천문대를 건설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곳을 화성의 언덕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화성 표면의 특징, 특히 그를 매료시켰던 운하들을 자세히 스케치했다.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망원경 끝에 매달려 찬 새벽 공기와 여러 시간 동안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좀 추운 날씨에, 추울 때 이미지가 좋게 보여요. 자, 시상이 나빠지면 화성의 상이 흐려지거나 왜곡된다. 그럴 때에는 모든 관측이 허사가 된다. 때로는 이미지가 안정되면서 행성의 특징들이 순간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감히 볼 수 있도록 허락된 화성의 귀중한 모습을 머리에 잘 기억해서 종이에 정확하게 옮겨 그려야 한다. 진지한 천문학자라면 선입관은 잠시 한쪽에 미뤄두고 열린 마음으로 화성의 경이로움을 기술해야 한다.
자, 퍼시벌 로웰의 공책은 그가 보았다고 생각한 화성의 특징들로 빼곡하다. 밝고 어두운 지역들, 극관의 흔적, 운하들, 그리고 운하로 얽히고 설킨 행성 그 자체의 모습. 로웰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물 같은 것이 극관에서 녹아내린 물을 적도 지방에 사는 목마른 도시민들에게 수송해주는 거대한 용수로 시스템이라고 믿었다. 자, 이렇게 믿은 근거는 화성에도 사람이 살 거야. 이거죠. 행성 전역에 걸쳐 관계시설이 되어 있는 이 행성에, 자, 관계시설이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용수로 시스템. 그치? 그 물을 잘 배분하는 거, 관계시설. 자, 관계시설이 되어 있는 이 행성에 지구인과 아주 다른, 그리고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한 종족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어두운 지역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과 쇠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화성이 지구와 아주 닮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좀 지나친 데가 있었다. 로웰이 그린 화성의 모습은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메마르고 쇠락한 땅, 즉 사막의 세계였다. 그렇지만 그 사막은 여전히 지구에서 보는 사막과 같은 것이었다. 로웰의 화성은 로웰 천문대가 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특성과 많은 공통성을 보인다. 그는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남부처럼 지낼 만할 정도일 것으로 상상했다. 화성의 대기가 비록 희박하지만 호흡하기에 충분하고 물이 전반적으로 귀하긴 하겠지만 운하망이 잘 짜여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을 화성 전역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자, 이거는 뭐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웰이라는 사람이 자기 천문대에서 관측한 것을 스케치하면서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근거는 오로지 자기 눈. 자, 화성에 얽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로웰이 당시에 당면했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엉뚱한 방향에서부터 왔다.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가 로웰의 도전자였다. 그는 자연 선택에 따른 생명 진화를 다인과 함께 발견한 인물이었다. 1907년 그는 로웰의 저술들 중 하나의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 여기 그림에 이제 천문대 사진이 있죠. 와, 돈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구경이 깡패, 그지? 어마무시한 렌즈 망원경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24인치 굴절 망원경, 굴절 망원경이 렌즈 망원경입니다. 예, 어마무시하다. 24인치면은, 야. 자, 젊은 시절의 월리스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초감각 지적 능력 같은 주제를 다소 잘 믿는 편이긴 했어도 화성의 생명 거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월리스는 로웰이 화성의 평균 기온을 계산할 때 범한 실수를 입증하여 화성이 영국 남부처럼 온화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극히 일부의 예외 지역이 있긴 하겠지만 화성의 기온은 어디를 가든 빙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의 온도 계산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바로 아래는 영구 동토층으로 뒤덮여 있어야 했다. 그리고 대기는 로웰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하며 충돌 구덩이들이 다리스처럼 사방이 널려 있어야 했다. 그리고 운하의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잉여분의 물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것이 운하를 넘치도록 채우고 흐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물을 로웰씨 자신이 묘사한 바와 같이 끔찍한 여건의 사막지대를 가로질러서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하늘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로 한쪽 반구에서 적도지대를 넘어 반대쪽 반구로 옮기겠다는 시도는 지적 존재가 아니라 광인 집단에서는 볼 수 있는 무모한 계획이다. 확실히 장담하건대 단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증발해버리거나 아니면 수원지에서 160km도 채 못 가서 땅에 완전히 스며들어 사라질 것이다. 반박했죠. 통렬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확한 분석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분석이 월리스의 나이 84세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의 결론은 화성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 한마디로 0이라는 것이다. 이때 월리스가 생물이라고 한 것은 수문학을 잘 아는 토목 기술자를 지칭한 말이었다. 생물, 그러니까 수문학을 잘하는 토목기술자, 그치? 지적 생명체란 얘기죠. 월리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쵸? 미생물이 운하를 파는 건 아니잖아. 월리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화성에 관한 로웰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줬다. 다른 천문학자들이 로웰 천문대와 비견할 만한 관측 여건에서 로웰의 24인치 망원경과 같은 수준의 망원경으로 소위 화성의 운하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웰의 생각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의 주장에서는 창세기와 같은 태고적 신화적 분위기가 풍겼다. 이러한 인기에는 19세기가 거대한 운하의 건설을 포함한 공학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라는 점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1893년 코린트 운하가,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됐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내에서 5대5의 관문과 뉴욕주 북부의 바지선용 운하와 미국 서남부의 관계용 수로들이 많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던 시기였다. 지구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화성인이라고 해서 못하는 법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현명한 종족이라면 그들은 붉은 행성에서 진행되는 건조화 현상에 용감하게 맞서서 지구에서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상상을 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특히 대중들이. 현대는 인공위성이 화성의 주위를 선회하며 화성의 세세한 모습을 정찰할 수 있는 시대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2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화성에 얽힌 신비는 로엘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다. 로엘이 언뜻 보고 그렸던 그 어떤 화성 그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진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운하망의 지류 하나, 관문 하나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로엘, 스키아팔렐리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유관 관측을 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퍼시벌 로엘의 관측 일지를 보면 그가 망원경 앞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일지는 운하의 실제에 대한 다른 천문학자들의 회의적 시각을 로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일지에 드러난 로엘은 자기가 중요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그 발견의 의미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1905년 1월 21일자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이중운하가 순간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났다. 운하의 실제가 확인됐다. 나는 로엘의 일지를 읽다가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편치 않은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하지만 대체 그는 무엇을 봤을까? 나는 코넬 대학교의 폴 폭스와 함께 로엘이 만든 화성 지도를 메리노 9에서 찍은 위성 사진들과 비교해 보았다. 위성 사진은 로엘의 24인치 지상 굴절 망원경보다 어떤 때에는 1000배나 탁월한 분해능을 보여준다. 자, 분해능. 그러니까 이제 선명도가 훨씬 더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로엘의 눈은 화성 표면에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미세한 특징들을 이어붙여서 직선으로 착각했던 게 아니었다. 그의 운하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어두운 반점이나 연결된 운석공들조차 없었다. 그곳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똑같은 운하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그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판단했을 때, 파악했을 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로엘은 왜 운하를 그렸냐 이거야. 몇 년 동안.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천문학자들도 똑같은 운하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운하를 본 다음에 로엘의 지도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리노 9의 화성 탐사 계획의 가장 탁월한 성과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선들과 반점들의 발견이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충돌 구동의 벽과 연결되어 있다. 가변적 선과 반점의 출현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들 때문이었는데 그 구체적 모습은 계절풍에 따라 변했다. 그쵸? 바로 요거를 로엘이 이제 운하라고 착각을 한 거네요. 그러나 그 선들에서는 운하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로엘이 운하가 있다고 한 곳에 있지도 않았다. 어느 것도 지구에서 개별 운석공으로 보일 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20세기 초기 수십 년 동안만 존재했다가 우주선을 이용한 근접 탐사가 가능해지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로엘의 운하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지형적 특징이 화성에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계절풍에 따른, 그치? 예, 먼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보였던 얘기죠. 자, 요게 로엘이 만든 화성본 중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로엘은 운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역시 1909년 프랑스 이 사람 누구야? 안토니 아디가 그린 화성. 여기도 뭐 선들이 좀 보이죠, 그치? 이걸 운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 화성 운하의 정체는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인간의 손과 눈과 뇌가 잘못 작동한 종합 결과인 듯 싶다. 최소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로엘 당대와 그 후에도 똑같은 수준의 기기로 관측했던 많은 다른 천문학자들 중에는 운하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화성 운하에 얽힌 일부 핵심적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는 의심이 자꾸 든다. 로엘은 운하의 규칙성이야말로 지성을 갖춘 존재의 설계에서 유래했다는 것에 의심할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말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 지적 존재가 망원경의 어느 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냐는 것이다.
로엘의 화성인은 선량하고 희망적이었으며 심지어는 약간 신적이기까지 해서 우주전쟁에서 웨일스와 오선 웰스가 보여준 사악하고 위협적인 존재와는 사뭇 달랐다. 이 서로 다른 두 아이디어는 일간신문의 일요 부록판과 공상과학 소설 등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나도 어린 시절에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화성소설을 숨을 죽여가며 열중해서 읽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나는 버지니아주 상류층 출신의 모험가인 존 카터와 함께 바루숨으로 여행했다. 바루숨은 화성의 거주민들이 화성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나는 다리가 8개 달린 짐 나르는 짐승인 소트의 떼를 따라갔다. 이거 다 어릴 때 읽었던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헬륨 왕국의 공주인 아름다운 데자도리스의 결혼 승낙도 얻어냈다. 키가 4m나 되는 타르스 타르크스라는 이름의 초록색 전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첨탑이 솟은 바루숨의 도시들과 돈 모양의 양수장들 안에서 그리고 닐러서티스와 네펜테스의 운하들이 실록이 우거진 둑을 따라서 배회하기도 했다. 정말 존 카터와 함께 화성에 있는 헬륨 왕국으로 과감히 떠나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공상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는 건 말이다. 한여름밤 바루숨의 2달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의기충청한 과학 모험의 여행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말로만 전해오는 운하를 포함해서 로엘의 모든 결론이 엉터리로 판명을 할지라도 화성에 관한 그의 묘사에는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다. 몇 세대에 걸쳐 나는 물론이고 수많은 8살배기 어린이들에게 행성 탐험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우리도 언젠가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가 되겠죠? 이런 소설들. 존 카터는 화성에 가기 위하여 들판에서 양팔을 펴고 서서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빌었다. 결국 그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 몇 시간씩이나 빈 들판에서 2팔을 활짝 펴고 서서 화성이라고 믿었던 곳을 향해 나를 거기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내게도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연의 작품인 생물처럼 사람이 만든 기기도 진화한다. 로켓은 중국에서 발명됐는데 처음에는 의전상의 목적과 심미적 용도로만 사용됐다. 여기서 말하는 로켓은 지금 로켓 아니야. 여러분들 폭죽 생각하면 돼요. 불 붙이면 삐우 하고 올라가죠. 그치? 그거 생각하면 된다.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을 했죠. 그치? 로켓이 추진 동력을 화약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약을 발명한 중국인에게 로켓 발명의 영광도 돌아가야 마땅하다. 어쨌든 이렇게 발명된 로켓이지만 14세기경에 유럽에 흘러 돌아가면서 전쟁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 중등학교 교사 콘스탄틴 에두아르도비치 치올코프스키 이름도 길다. 가 행성까지 교통수단으로 로켓을 거론한 때가 19세기 후반이었다. 본격적인 고공비행용 로켓은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허칭스 고도드가 처음 개발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사용한 군사용 V2 로켓 이거 유명해요. 로켓 역사에서 최초의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쓴 사실상 고도드의 혁신적 기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마침내 1948년 2단계 V2 코퍼럴 통합형 로켓을 그 당시로서는 초유의 고도인 400km까지 쏘아 올리는데 성공함으로써 로켓 개발사의 한 획이 그어졌다. 1950년대 들어와서 로켓 개발의 주도권은 구소련의 세르게이 코롤로프와 미국의 베르너 폰 브라운의 손에 쥐어 있었다. 그러다가 로켓이 대량 파괴 무기의 운반체로서 곽광을 받게 되면서 로켓 개발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쏟아졌고 그 결과로 로켓 공학은 엄청난 기술적 진전을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잠깐 상식. 로켓은 어떻게 올라가요?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뿅 쏘죠. 그쵸? 이 쏜 곳을 또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계단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계단을 계속 치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죠. 그쵸? 그래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 터지기도 하고. 엊그저께였나요? 스페이스십, 그치? 머스크네가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 그거 하나 터졌죠. 실험하다가 테스트 하다가 한번 뻥 해가지고 난감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드디어 로켓에서 인공위성이 탄생했다. 그 후에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빨랐다. 유인 궤도 비행, 유인 우주선의 달 선의 비행, 달 착륙 그리고 태양계를 떠나 저 밖으로 향하는 무인 우주선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미국과 구소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우주선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그리고 로켓을 최초로 발명한 중국이 포함되었다. 치올코프스키와 고도드의 초기 아이디어들 중에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과학 궤도선과 화성의 생명을 탐색하는 탐사선을 실현하는 데 우주 로켓을 응용하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이 두 가지 꿈이 이제는 모두 실현된 섭니다. 우리도 뭐 나로 이제 쏘아 올리고 있죠, 그렇죠? 한국도 자체 로켓 기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당신이 낯선 행성에서 온 방문객으로서 아무 선입관 없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대한 당신의 시계는 점점 향상될 것이다. 이때 시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라는 얘기고, 접근할수록 지상의 세세한 부분도 점점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적정 거리에 이르면 당신은 이 행성에도 생명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존재 여부를 언제부터 가늠할 수 있을까? 우선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수킬로미터의 규모에 걸쳐 현저한 대조를 보이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공학적 구조물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건물들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딩들.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의 광학기기들이 가진 분해 능을 알고 있으므로 선형 해상도가 킬로미터 단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야 할지 분주하게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부터 당신은 지구를 아주 주의 깊게 내려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는 그 거리에서 거의 불모자같이 보일 것이다. 지성을 갖춘 생명의 존재 여부는 차차 하고라도 워싱턴, 뉴욕, 보스턴, 모스크바,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와 베이징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지구에 지성을 가진 생물이 분명히 살고 있지만 우리 지구인들이 지형을 아직 그렇게 심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 그렇지? 외계인이 지구를 관찰할 때 몇 킬로미터 단위의 어떤 관측 장비로는 아직은 생명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구 바깥에서 킬로미터 단위 해상도를 관찰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물들을 아직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더 접근하여 선형 해상도가 10배로 향상되어 크기 100m 정도의 작은 형태들도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구상의 많은 장소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직선과 원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지성을 가진 존재가 구축한 공학적 구조물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 고속도로, 운하, 농장, 도심의 거리 같은 인공 구조물들 말이다. 한편 이러한 인공 구조물들의 배치 양상, 유클리드 기하학과 영토 욕심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집착을 잘 드러낸다.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지성을 갖춘 생물들의 존재를 보스턴,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도가 10m 수준으로 향상되면 지형이 어느 정도 변형됐는지 비로소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형 구조에 인간이 초래한 변형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은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낮에 찍은 사진을 기초로 한 분석이다. 그러나 해질녘이나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리비아와 페르시아만의 유정에서 솟구치는 화염, 일본 오징어잡이 선단의 유인 등이 방출하는 불빛, 불야성을 이룬 대도시의 조명 등도 보인다. 그리고 대낮에 1m 크기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향상되면 개별 생물들이 처음으로 구별되어 인식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고래, 소, 홍학,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치? 그럼 동그랗게 되고 이거 확대하면은 계속 들어가잖아, 그치? 그거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해상도가 10m까지는 분해 되는 것 같은 10m인가 3m인가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높이, 크기. 자, 지구상에 사는 지적 생물들은 자신이 만든 건축물의 기하학적 규칙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계의 방문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낼 것이다. 만약 로웰의 운하망이 화성에 정말 존재했다면 지적 존재가 화성에 거주한다는 결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운하망이 갖는 기하학적 규칙성이 표면 지형의 대대적 변형을 뜻하기 때문이다. 비록 화성 궤도 근처에서 찍은 사진일지라도 화성 생물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내비치려면 지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화성의 표면을 대대적으로 바꾸어 놨어야 한다. 그 경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운하망은 기술 문명의 존재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불가사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무인 우주선이 가져다준 엄청난 양의 화성 표면에 관한 정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 무엇일까? 대형 동식물이나 미생물만이 화성에 살아있다던가, 화성에서 생물은 이미 모조리 멸종했다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성은 항시 생명이 없는 행성이라던가 하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다. 희박한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질소 분자와 아르곤이 좀 있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와 산소 그리고 오존이 존재한다.
오늘날 화성의 지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화성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찬물조차 급격히 증발해버리기 때문이다. 혹시 토양의 작은 구멍이나 모세관이 액체 상태의 물을 극소량 품고 있을지 모른다. 인간이 숨쉬기에는 산소의 양도 너무 부족하다. 오존의 함량도 적다 보니 살균력이 강한 태양이 자외선이 화성의 표면에까지 거침없이 도달한다. 과연 어떤 생물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실험에서 찾기로 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까지 알려진 화성의 환경을 화성단지라고 이름 붙인 큰 용기에 재현해 놓고 그 안에 지구의 미생물을 집어넣은 다음 어떤 미생물이 살아남는지 지켜보았다. 화성단지를 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구성된 산소 결핍 대기로 채우고 온도를 정오 즈음에는 빙점 위로 약간 올렸다가 동트기 직전에는 영하 80도까지 내려서 화성의 전형적인 기온 변화 범위 내에서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했다. 강렬한 태양광은 자외선 램프로 재현할 수 있었다. 얇은 막의 형태로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적시는 극히 적은 물을 제외하고는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세균들은 첫밤을 지내고 나더니 얼어 죽었고 다시는 기별이 없었다. 다른 것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어떤 것들은 목말라서 죽었고 어떤 것들은 자외선에 튀겨졌다. 하지만 지구상의 세균 중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가 상당수 있다. 그 밖에도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종류, 자외선을 피해 자갈이나 얇은 모래층 밑으로 숨는 종류 등도 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소량이라도 존재하면 세균들이 실제로 번식하기도 했다. 지구의 세균이 화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화성에 세균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화성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보기부터 해야 한다. 구소련은 무인 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최소한의 에너지로 화성이나 금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구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공전하면서. 행성들의 상대 위치에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물리학만 알면 그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구소련은 그런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다. 그러한 구소련의 끈질긴 노력과 공학기술은 결국 두둑한 보상으로 돌아왔다. 5척의 소련 우주선들이 베네락 8호에서 12호까지 금성에 착륙해서 측정 결과와 실험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내용 블로그 톡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베르너 9호가 찍은 사진 있습니다. 뿌옇게 보여요. 금성 표면이. 금성의 대기가 그렇게 뜨겁고 고밀도인데다가 부식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하찮게 볼 수 없는 위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은 화성에는 한 번도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켜 본 적이 없다. 화성은 적어도 얼핏 보기에는 조금 쌀쌀한 기온과 저밀도의 대기 그리고 무해한 공기를 가진 매우 쾌적해 보이는 장소다. 얼음의 극관, 분홍빛의 청명한 하늘, 거대한 모래 언덕, 태고의 강바다, 광대한 열곡. 현재 우리가 알기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그리고 적도의 싱그러운 여름날 오후 등 화성은 금성보다는 지구를 훨씬 더 닮은 세계다. 1971년 구소련의 마르스 3호 우주선이 화성 대기로 진입했다. 지구로 자동 전송된 정보에 따르면 구소련의 이 우주선은 진입하면서 착륙 장치를 성공적으로 가동시켰고 융삭 또는 융제 보호막을 아래쪽으로 제대로 폈으며 거대한 낙하산을 똑바로 펼쳤다. 그 다음 하강 경로의 막판에 이르러 역추진 로켓을 점화했다. 마르스 3호에서 전송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선은 붉은 행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착륙 후 이 우주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20초짜리 텔레비전 영상 한 조각만을 달랑 지구로 전송하고는 작동을 멈췄다. 1973년에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르스 6호 착륙선에서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는 착지하고 1초 만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내가 처음 본 마르스 3호의 모습은 구소련의 16호팩짜리 우표의 사파였다. 그 우표에는 보랏빛 먹구름 같은 것을 뚫고 하강하는 우주선이 그려져 있었다. 내 생각에 화가는 이 그림에서 화성의 표면에서 있는 세찬 먼지 폭풍을 묘사하려 했던 것 같다. 마르스 3호가 화성대기에 진입할 당시 화성은 행성 전역을 뒤덮는 엄청난 규모의 먼지 폭풍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미국의 메리너 9호의 탐사에서 얻은 증거를 분석해 보면 당시의 폭풍이 화성 표면 근방에 초속 140m의 광풍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풍속은 화성에서의 음속의 절반보다 더 빠른 것이다.
구소련 관계자들이나 우리나 낙하산을 펼친 상태에서 착륙하던 마르스 3호 우주선이 강풍에 휘말리면서 수평 방향으로 격렬하게 밀려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커다란 낙하산을 펼치고 하강하는 우주선은 특히 옆으로 부는 바람이 취약하다. 마르스 3호는 착륙 후에 몇 번 튕겨 바위나 다른 지형 표면 구조물들에 부딪혀 뒤집혀지면서 모선과의 전파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고 작동이 멈춘 듯 싶다. 자, 그래서 실패한 원인을 지금 추측하고 있죠. 바로 이 강풍, 초속 140m 강풍 때문에 휘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호상으로는 낙하산 펼치고 역추진 로켓 이렇게 추진하면서 착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바람에 휘말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스 3호는 왜 하필 먼지 폭풍이 한창일 때 진입했던 것일까? 마르스 3호의 모든 일정은 이미 발사 전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우주선의 작동의 각 단계는 지구 출발 전에 이미 탑재 컴퓨터에 입력됐기 때문에 1971년 먼지 대폭풍의 규모가 확실해진 순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방법이 없었다. 우주 탐사의 전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마르스 3호는 사전 계획대에 있어서 적응적이지 못했다. 마르스 6호의 실패는 더 불가사의하다. 이 우주선이 화성대기에 진입하던 때에는 전 행성에 걸쳐 일어나는 대규모의 폭풍도 없었고 착륙지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국지 폭풍을 의심해 볼 만한 그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착지하는 순간 기술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다면 화성 표면에 유난히 위험스러운 뭔가가 숨어 있었단 말인가? 자, 구소련이 수행한 금성 착륙 계획의 눈부신 성공과 화성 착륙의 참담한 실패는 미국의 바이킹 계획에도 적지 않은 우려를 안겨줬다. 우리는 두 대의 바이킹 착륙선 중 하나를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일인 1976년 7월 4일에 화성 표면에 연착륙하도록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기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연착륙은 부드러운 착륙이에요. 구소련의 선발 주자들처럼 바이킹의 착륙을 제한하는 데에도 융삭, 보호막, 낙하산, 그리고 역추진 로켓 등이 쓰일 터였다. 화성의 대기밀도가 지구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착륙선의 하강 속도를 줄이려면 지름이 18m나 되는 거대한 낙하산을 펼쳐야만 했다. 그러나 대기밀도가 낮은 화성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높은 산에 착륙하는 바이킹 착륙선은 충분한 제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착륙하는 것은 연착륙이 아니라 추락이다. 따라서 착륙지는 표고가 낮은 저지대여야 했다. 메리너구의 탐사 결과와 지상 레이더 연구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을 많이 알고 있었다. 바이킹이 마르스 3호와 비슷한 운명을 맞게 하지 않으려면 바람이 심하지 않을 때를 골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에 맞는 저지대에 착륙시켜야 했다. 착륙선을 추락시킬 만한 위력이 강풍이라면 지표면에서 많은 먼지를 날아오르게 할 터였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모래 언덕들을 화성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착륙 후보지에 이런 모래들이 덮여있지 않다면 그날은 바람이 지나치게 세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바이킹 착륙선을 궤도선과 함께 화성 궤도에 진입시켜 놓고 궤도선이 착륙지를 탐사하기까지 착륙선의 하강이 연기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메리너 9호의 경험을 통해서 화성 표면의 밝고 어두운 패턴이 강풍이 불 때 어떤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화성 궤도에서 찍은 사진에 그런 특징의 패턴 변화가 보였다면 바이킹 착륙지의 안정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터였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이동할 수 있는 모래먼지가 모조리 다 날아가 버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착륙 예정지에 현재 불고 있을지도 모르는 강풍을 전혀 눈치챌 수 없게 된다. 화성의 기상 예보는 지구의 예보에 비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는 교신 가능성과 기온 같은 제약 조건들 때문에 바이킹을 화성의 고위도 지역에 착륙시킬 수 없었다. 화성의 남반구나 북반구에서 대략 45에서 50도보다 극지방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주선과 지구와의 교신 가능한 시간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극저온의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진다. 또한 우리는 바이킹 착륙선이 너무 험한 지형에 착륙하기를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우주선이 쓰러져서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화성 토양의 표본을 채취하는 데 쓰일 기계팔이 어디에 박혀버린다거나 아니면 지표에서 너무 높이 떨어져서 허공만 휘젓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너무 무른 땅의 착륙도 원치 않았다. 우주선의 새 착륙다리가 푸석푸석한 흙 속으로 깊이 빠지면 표본 채집용 팔이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단한 땅에 착륙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가루 형태의 물질이 전혀 없는 유리질의 용암지대에 착륙하게 된다면 기계팔이 예정된 화학실험과 생물실험이 꼭 필요한 표본을 채취할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다.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보내기 전에 다 테스트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한번 그 바이킹 그 로봇팔 한번 작동시켜보고 저런 환경에서도 해보고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거를 이제 설정해놓고 그거를 찾는 겁니다. 화성에서. 자,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화성에 대한 최상의 정보는 메리너 9호 궤도선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사진 자료에서는 크기가 90m, 즉 100야드 이상인 지형 지물들만 알아볼 수 있었다. 바이킹 궤도선은 사진의 해상도를 이것보다 아주 약간 향상시켰을 뿐이었다. 1m 정도의 바위들은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바이킹 착륙선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껍게 쌓인 고온 모래도 사진으로는 탐지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착륙 후보지가 얼마나 험하고 부드러운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 기술은 레이더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아주 험한 지면은 지구에서 발사한 전파빔을 측면으로 산란시키므로 결국 그런 지역은 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를테면 레이더 전파 세계 지도에 그런 지역은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아주 부드러운 먼지 모래로 된 지면도 개별 입자들 사이에 수많은 틈새 때문에 반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험한 지형과 부드러운 지형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뭐에 위험해요? 착륙선이 착륙할 때 위험하다는 얘기야. 착륙지 선정을 두고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레이더 탐사를 이용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전파지도에서 어둡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은 바이킹 착륙석에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구에서 화성 전체를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남이 25도와 북이 25도 사이의 띠 안에 있는 지역만 레이더 전파지도에 보인다. 그리고 바이킹 궤도선에는 화성 표면을 탐사할 수 있는 자체 레이더 시스템이 실려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때? 지구에서 측정해서 착륙할 곳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사진은 바이킹 1호의 착륙선이 낙하산을 펼치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자, 착륙에는 이토록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 어쩌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착륙지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지역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너무 험해도 안 되고 너무 극지방에 가까워도 안 된다. 이 모든 안전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소들이 화성에 그래도 있었다니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이렇게 안전한 포구를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착륙지가 별 볼 것 없는 장소로 낙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이킹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척의 바이킹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화성의 위성궤도에 일단 진입하면 각각의 바이킹 우주선은 착륙선을 화성의 어느 한 특정 위도에만 착륙시킬 수 있었다. 궤도의 가장 낮은 점의 위치가 화성의 북위 21도라면 착륙선은 북위 21도에 내려앉아야 한다. 그러나 착륙지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행성이 자전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무 경도에나 착륙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이킹 계획의 과학자들은 착륙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장소가 여러 개 있는 위도를 목표 위도로 삼았다. 결국 북위 21도가 바이킹 1호의 목표 위도로 결정됐으며 그 위도에서 착륙지 1순위는 4개의 구불구불한 운하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있는 크라이세라는 지역으로 낙착됐다. 크라이세는 그리스어로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었다. 이 운하들은 먼 옛날 화성 대지를 적시며 흐르던 유수에 깎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크라이세 지역은 안전 기준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기존의 레이더 관측자로는 크라이세 착륙지 자체가 아니라 그 근방에 대한 것만 있었다. 크라이세 지역의 레이더 관측은 예정된 착륙 날짜로부터 불과 수주 전에야 비로소 가능했다. 그것은 지구와 화성 간의 상호 위치가 마음대로 조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 2호의 착륙 후보지 위도는 긴 과정을 걸쳐 결국 북위 44도로 결정됐다. 착륙 1순위 지역은 카이도니아라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중 적어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곳에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의 실험들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 잘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킹 계획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할 확률이 카이도니아에서 상당히 높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반면에
화성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에서는 어딘가에 미생물이 있기만 하다면 어디에나 다 있어야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양 진영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여서 어느 한쪽을 선택 택하기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위 44도 지역은 레이더로 조사할 수 없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북쪽의 고위도 지역을 착륙지로 선정한다면 바이킹 2호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단 바이킹 1호가 착륙해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바이킹 2호로는 더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10억 달러짜리 우주계획의 운명을 놓고 대단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카이도니아에서 불행하게도 추락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크라이세에서 핵심 기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했다. 바이킹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크라이세와 카이도니아와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다른 착륙지들이 남이 사도 근방 지역에서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 위치는 이미 레이더로 검증된 지역이었다. 바이킹 2호를 고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 아니면 저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는 사실상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카이도니아와 같은 위도에 있는 유토피아라는 희망찬 이름의 장소가 착륙지로 최종 낙착됐다. 자, 바이킹 1호의 원래 착륙 예정지는 궤도선들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하고 또 지구에서 예전에 얻은 레이더 데이터를 해독해본 결과 매우 위험해 보였다. 나는 바이킹 1호가 희망봉 근처에 출몰한다는 전설의 유령선처럼 안전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화성의 하늘을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저주를 받지는 않을지 한동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에 가서는 여전히 크라이세 지역이기는 해도 태고의 운하 4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당한 착륙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착륙지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 착륙 일정을 도저히 1976년 7월 4일까지 맞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하필 그날 추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미국의 200주년 생일 선물로 바이킹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예정일에서 16일이나 지나 우리는 착륙선을 궤도에서 화성의 대기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 굉장히 신중하죠? 예, 비싸잖아. 예. 76년에 10억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태양 주위를 돌아서 1억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1년 반에 걸친 행성 간 여행의 끝에 바이킹 선단의 궤도선 착륙선 통합체들이 화성 주위의 적절한 궤도로 진입하기 이른 것이다. 궤도선은 착륙 후보지들을 조사했고 착륙선은 전파 지시에 따라 화성대기에 진입해서 융제 보호막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한 다음 낙하상을 펼치고 덮개를 벗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역추진 로켓에 불을 댕겼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 행성의 황금의 땅과 유토피아에 우주선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내려앉았다. 우리 성공은 우주선의 설계와 제조, 시험에 투입된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우주선 통제사들의 유능함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그러나 화성이 위험하고 신비에 쌓인 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바이킹 착륙선은 착륙하자마자 사진들을 즉시 전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심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보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뭐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4K로 볼 수 있어요. 8K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 혹시나 했다. 그런데 바이킹 1호 착륙선이 제일 먼저 찍어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사진은 자신의 착륙용 다리였다. 그것은 착륙선이 혹시 화성의 흐르는 모래, 유사에 빠질 경우를 감안해서 착륙선이 모래 속으로 파묻혀 버리기 전에 착륙지의 상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 줄씩 전송된 주사선으로 만들어진 사진에서 착륙용 다리의 발이 화성 표면에 똑바로 말짱하게 서 있음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곧 다른 영상의 화소들이 하나씩 지구로 전송되어 왔다. 나는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준 영상을 그만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세상이 들었다. 나는 콜로라도나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등에도 그런 지역들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사막이죠. 지구상의 어느 풍경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덩이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광산 채굴꾼이 노새를 끌면서 모래 언덕 위에서 나타나기로 할 것 같았다. 물론 그랬다면 화들짝 놀랐겠지만 말이다. 나는 베네라 9호와 10호의 금성 영상을 검토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금성 표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다. 여기야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운석공이 만들어질 때 튕겨나 슴직한 자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작은 모래 언덕들, 바람에 흩날려 높이 솟아오른 미세입자들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먼지들로 덮였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바위 덩어리들이 벌판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저 바위 덩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 옮겨진 것일까? 이 행성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기에 바위가 잘려나가고 암석이 땅에 파묻혔으며 홈이 다각형으로 파하게 된 것일까? 바위의 성분은 모래와 같을까? 모래는 바위가 부서져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생긴 것일까? 하늘은 왜 분홍빛일까? 공기 성분은 무엇일까?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화성에도 지진이 있을까? 대기압이나 경관은 계절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바이킹은 확실한 아니면 최소한 타당한 대답을 제공해 주었다. 바이킹 탐사를 통해 밝혀진 화성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착륙지의 선정 조건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지였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진에는 운하를 건설하는 기사도, 바로숨의 비행자동차나 단도도, 공주나 전사도, 소트나 발자국도, 그리고 선인장이나 캥거루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경관에는 생명의 징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커다란 체구의 생물들이 화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킹을 착륙시킨 바로 그 두 지점에는 그들이 없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바위나 모래 알갱이보다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지구 역사에서 물로 덮이지 않았던 지역은 오늘날의 화성과 상당히 비슷했다.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했고 오존이 결여된 대기층을 무사히 통과한 자외선이 지표면을 여지없이 내리쬐었다. 커다란 동식물들이 육지를 점령한 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10%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생물들은 지구 전역에서 무려 30억 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생명을 찾으려면 세균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킹 착륙선은 인간의 능력과 그 범위를 외계의 경관에까지 확장시켰다. 바이킹 우주선의 진행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는 메뚜기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바이킹 우주선은 박테리아 정도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비유를 바이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필요했다. 자, 여기 이제 착륙한 바이킹의 모습이 되겠네요. 화성 모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풀 컬러로 4K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에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상당 수준의 재주를 부리게 됐다. 충분히 대견한 일이다. 바이킹 우주선도 우리처럼 눈이 둘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적의 선을 감지할 줄 안다. 바이킹의 팔은 바위를 밀쳐내고 땅을 파서 토양 표면을 채취할 줄도 안다. 바이킹은 일종의 손가락을 뻗어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한다. 사람의 코와 맛봉우리에 해당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킹 우주선은 극소량의 분자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내부에 달린 귀로 지진, 아니 화진의 으르렁거림을 들을 줄 알고, 자, 화진이라 한 이유는 화성이니까. 지구는 지진이고 화성은 화진이고. 그뿐 아니라 바람으로 인한 우주선 자체의 가벼운 흔들림까지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세균을 탐지하는 장치들이 있다. 바이킹 우주선은 방사능 자가발전기까지 갖추고 있다. 수집된 모든 과학 정보는 지구로 송신된다. 바이킹 우주선이 수행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시를 보내면 바이킹 우주선과 착륙선은 그것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다음 단계 임무를 수행할 줄도 안다. 하지만 우주 실험이라는 것은 규모, 크기, 비용, 사용 가능한 동력 등의 측면에서 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화성의 세균을 탐사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아직까지는 미생물학자를 화성에 보낼 수 없다. 한때 나는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교의 울프 블라디미르 비시니엑이라는 이름의 비범한 미생물학자를 친구로 둔 적이 있었다. 1950년대 말 화성 생명 탐사가 이제 막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 과학 학술회의에 참석한 그는 미생물을 탐지해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믿을만한 자동기구를 생물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 천문학자가 개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래서 비시니액은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는 행성에 보낼 수 있는 장치 하나를 개발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름 울프, 즉 늑대를 따서 그 장치를 늑대덫이라고 불렀다. 영양 유기물이 담긴 작은 병에 채취한 화성 토양을 넣고 섞은 뒤 화성 미생물이 그 속에서 번식함에 따라 액체의 혼탁도, 즉 흐리게 보이는 정도가 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세 가지의 미생물학 실험들과 함께 늑대에더 실험도 바이킹 착륙선의 탑재 실험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세 실험 중에서 둘 역시 화성 생물에게 먹이를 주어보는 실험이었다. 늑대에더 실험이 성공하려면 화성의 미생물들이 액체 상태의 물을 좋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시니에게 그래봤자 화성의 꼬마 생물들을 익산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늑대에더 실험의 한 가지 장점은 화성의 미생물이 취하는 영양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가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었다. 미생물들이 그저 증식하기만 해도 미생물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다. 다른 모든 실험들은 미생물이 방출을 하거나 흡입할 기체의 정체에 관해 모종의 가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들은 거의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이 세 가지 실험은 다 쫑 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행성 탐사 계획을 주관하는 미국 국립항공우주국 나사는 종종 예측 불허의 예산 삭감을 당하고는 한다. 기대치 않던 예산의 증액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 사건이다. 나사의 과학활동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던 터라 나사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과학이 희생양이 되는 수밖에 없다. 1971년 미생물학 실험 4개 중에서 1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취소 대상으로 늑대에더 실험이 거론되었다. 이것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자했던 비시니에게는 참담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비시니에게 여느 사람 같았으면 바이킹 생물학팀에서 당장에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비시니에겐 관대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뛰쳐나가는 대신 화성에서 생물을 탐사하는 이 계획에 최상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결국 그는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즉 남극의 건조 계곡을 찾아가기로 작심했다. 예전에 남극의 토양을 조사했던 몇몇의 연구자들이 그곳에서 발견된 얼마 안 되는 미생물들의 건조 계곡의 토착 생물이 아니라 좀 더 온화한 지역에서부터 바람에 실려온 이주자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화성단지 실험 결과를 반추하면서 비시니액은 생명의 강인성뿐 아니라 남극과 미생물 사이의 완벽한 궁합을 믿었다. 그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이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남극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극이 화성보다 더 따뜻하고 습기도 높고 산소도 충분하다. 또 내리쬐는 자외선도 훨씬 적다. 거꾸로 생각해서 비시니액은 남극의 건조 계곡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봤던 것이다. 비시니액은 남극 토착 미생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쓰였던 이전의 실험 기법들에 오류가 있다고 확신했다. 실험에 사용된 영양물질이 대학 미생물 실험실의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양물질로서 재고시를 했을지 모르지만 불모의 황무지인 남극에서는 부적합한 영양물질이라는 것이었다. 1973년 11월 8일 비시니액은 새로 만든 미생물학 실험용 기기들을 가지고 동료 지질학자 한 명과 함께 맥모더 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탔다. 아스가르드 산맥에 있는 건조 계곡인 벌도산 근처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실험은 소형의 미생물학 실험 기구들을 남극 토양에 심어넣고 약 한 달 후에 회수해오는 것이었다. 1973년 12월 10일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실험실 표본을 수거하러 벌도산으로 떠났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된 한 사진에 잡혀있다. 그 사진이 살아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아이쿠. 그로부터 18시간 후 얼음절벽 밑에서 비시니에게 시신이 발견됐다. 예,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남극이나 북극 또는 뭐 이렇게 만년설에 있는 산, 그러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계곡이. 그래서 탁 밟는 순간 밑으로 푹 꺼지죠. 그걸로 빠져버렸구만. 그는 미답의 지역으로 답사하지 않은 곳, 가지 않은 곳 지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무려 150m 되는 높이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 뭔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서식지처럼 보이는 곳이거나 혹은 예상치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초록색 땅덩이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지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의 조그만 갈색 노트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기록이 이렇게 적혀있다. 202 실험실 표본 수거 1974년 12월 10일 22시 30분 토양온도 영하 10도 대기온도 영하 16도. 이 숫자들은 화성의 여름의 전형적인 기온이기도 하다. 비시니에게 미생물학 소형 실험 기구들은 아직도 남극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거된 표본들은 그의 동료 연구자와 친구들이 그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미생물 종들이 회수된 표본 모두에서 검출됐다. 전통적인 개체수 검사 기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생물들이었다. 그의 미망인 헬렌 심슨 비시니액은 남편의 실험 표본에서 남극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종의 호모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남극 탐험 여행에서 가져온 큰 돌멩이들을 임내 프리드만이 조사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미생물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돌의 1-2mm 안쪽 극도로 좁은 공간에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갇혀 있었고 거기에 조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었다. 그 돌이 화성에서 발견됐다면 이런 성격의 장소가 우리의 흥미를 극도로 자극했을 것이다.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그 깊이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살균력이 강한 자외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비시니액의 어떤 성과는 뭡니까? 비슷한 환경, 즉 남극에 있었던 비슷한 환경, 화성에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아마 미생물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높인 거죠. 자, 우주 탐사 계획은 발사 수년 전에 모두 확정된다. 게다가 비시니에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극 실험 결과는 화성의 생명을 탐사하려는 바이킹 계획 설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미생물학 실험들은 실제로 화성의 극저온 상태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배양 기간도 대부분은 충분히 길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 모두가 화성에서의 대사작용에 대한 상당 수준의 확고한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돌 안에 있을 생명을 탐사할 방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각 바이킹 착륙선에는 표본 채취형 팔이 장착돼 있어서 지표면에서 흙을 채취한 다음 천천히 우주선 안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 착륙선 내부로 들어온 입자들은 장난감 전기기차 같은 소형 운반기에 실려 5개의 각기 다른 실험 장치에 배분된다. 그중 하나에서는 토양의 무기화학 실험이, 또 다른 하나에서는 모래와 먼지에 있는 유기 분자를 찾는 실험이,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이 각각 수행된다. 어느 행성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련의 가정들을 하게 되지만 외계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다는 가정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생명은 오로지 지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킹 계획을 통해 수행한 우리의 생물 실험의 하나의 선구자적 성격의 시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 생명 탐사의 결정판은 아니다. 우리가 바이킹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감질나고 약오르고 우리의 지적 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때로는 무척 자극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킹의 생물학 실험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확정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이킹 계획의 미생물학 실험 3가지가 서로 각기 다른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세 실험 모두 신진대사와 관련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화성 토양에 미생물이 산다면 음식을 섭취하고 기체를 배설할 것이다. 또는 대기에서 모종의 기체들을 받아들여서 태양광선의 도움으로 그것을 뭔가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음식물을 바이킹이 실어 화성으로 가져갔다. 물론 화성의 생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물 말이다. 그것은 음식물이 첨가된 화성 토양에서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기체가 방출되는지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로부터 특정의 방사능 동위원소를 가져가서 그 특정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조사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만약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면 미생물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화성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될 터였다. 바이킹 우주선은 우주에 진수하기 전에 생각했던 판단 기준들에 따를 것 같으면 세 실험 중 2실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 듯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화성 토양을 지구에서 가져간 묵은 용액과 혼합시켰더니 토양에 있던 무엇인가가 그 용액을 화학적으로 분해했다. 마치 화성 토양의 미생물이 지구 용액을 흡수하여 신진대사 과정에서 어떤 가스를 배출한 듯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구에서 가져간 여러 종류의 기체를 화성의 토양 표본과 섞었더니 그 기체들이 화성의 토양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듯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화성 토양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구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에서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미생물들이 화성 토양에도 살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다. 화성 미생물학 실험에서 모두 7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서 생명 존재에 관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시료들은 5,000km나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추치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윗부분에서는 어떤 미생물이긴 하지만 어떤 생명체의 존재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복잡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생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바이킹 계획에서 미생물학 실험을 수행한 장비를 제작하는 데 들인 공과 예산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실험에 동원된 미생물 종의 다양성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 마련에는 이것에 걸맞은 노력을 전혀 쏟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제대로 된 잣대를 마련하려면 실험의 화성 표면에서 예상되는 무기물질을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화성은 지구가 아니지 않는가? 퍼시벌 로웰의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곧잘 속군을 한다.
화성 토양에 실제로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화성의 무기물질이 갖는 고유한 무기화학적 반응 특성 때문에 영양물질이 미생물과 아무 관계없이 산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어쩌면 화성의 토양에 생명이 아닌 모종의 무기물 촉매가 들어있어서 대기 중에 있던 기체를 고정시켜 유기분자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 그래요. 방법적 회의.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나? 우리가 뭔가 빼놓고 있지 않는가? 라고 계속 회의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기화학적 변화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1971년 화성에 거대한 흙먼지 폭풍이 불었을 때 메리너 9호에 탑재된 적외선 분광기가 흙먼지의 화학 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얻었다. 내가 툰, 폴락 등과 함께 메리너 9호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 흙먼지의 주성분은 몬모릴로나이트와 그 외 몇몇 종의 진흙 성분들과 가장 그럴듯하게 일치했다. 그 후에 있었던 바이킹 착륙선의 관측 결과들도 화성 흙먼지가 몬모릴라이트라는 동종 결과를 지지했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들 중에는 소위 성공적이었다는 실험의 결과를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암시하는 결과로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베닌과 리시폰이 몬모릴로나이트 종류의 진흙을 화성의 토양으로 삼아서 거기에 영양물질을 섞어봤더니 앞에서 이야기한 광합성과 호흡작용의 특성들을 모두 재현할 수 있었다. 진흙은 복잡한 활성 계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분자의 흡착, 기체 배출, 촉매 화학 반응 등이 있어서 활성이 강하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의 결과가 모두 무기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을 매개로 한 화학 반응들이 있다는 설명이 화성에 생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화성의 미생물학적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닌과 리시폰의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화학적 현상들의 일부를 생물 없이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길이 토양화학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광합성 및 호흡작용과 비슷한 화학 반응들이 이미 지구 토양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일단 생명이 등장하자 생물 체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싶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추측 내용은 뭡니까? 바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거를 일단 진흙의 화학적 현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마디 덧붙인다면 몬모릴로나이트 종류의 점토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 분자 비슷한 긴 사슬 형태의 분자를 만드는데 아주 유력한 촉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원시지구에서는 각종 진흙들이 생명 창출의 대장간이나 거푸집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성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은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지구 생명의 초기 역사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이제 생명의 기원, 지구 생명의 기원을 이런 환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성 표면에서 우리는 충돌 구덩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운석공 하나하나에는 과학자 이름이 붙어 있다. 비시니의 운석공은 그의 과학적 활동에 걸맞게 화성의 남극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비시니에게 주장했던 바는 화성에 반드시 생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면 지구 생명 형태의 보편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행성이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왜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비시니에게 생전에 강조한 것처럼 처리군과 대조군이 대비되는 고전적 의미의 실험 체계가 우리 손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이게 뭐 하는 거지? 설명을 봐야 되겠네. 사진 흑백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가운데 초점이 흐릿하게 잡힌 부분에 있는 모래와 돌 조각을 주의 깊게 보라. 이 부분이 화성 토양의 무기화학 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X선 형광 분광이 있구며 거기에 있는 모래와 돌은 바이킹 후의 표면 채집용 팔이 화성 표면에 채취한 사료다. 근처 다른 윗골을 너머로는 유기화학과 미생물학 실험 장치들을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화성의 토양, 그쵸? 뭐 돌, 흙 이거를 채집해서 지금 성분, 미생물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했다는 얘기군요. 자, 바이킹의 미생물학 실험 결과가 토양화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생명의 존재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유기물의 증거를 화성의 토양에서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바이킹의 유기화학 실험의 결과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생물의 사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화성에서는 어떤 유기 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핵산과 단백질 같은 생체를 구축하는 기본 구성 물질이나 단순한 형태의 탄화수소마저 없었고 지구 생명의 물질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킹 유기화학 실험과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이 상호 모순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생물학 실험이 유기화학 실험보다 유효 탄소 하나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우선 1000배나 더 정밀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생물학 실험은 화성 토양에서 합성된 유기물질을 검출한 듯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실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 지구의 토양은 한때 살아 움직이던 유기생물들의 유기물 사체와 잔해로 넘치는 데 반해 화성 토양의 유기물질은 달보다 더 적다. 우리가 여전히 화성 생명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화학적 활성이 강한 화성의 산화성 표면 성질 때문에 그 사체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병에서 병균이 완전히 파괴되듯이 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화성에 있는 생명은 지구와는 달리 유기화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능성은 내게는 설득력이 없는 하나의 애원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못해 해석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인정하는 탄소 지상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우주에는 탄소가 풍부하다. 탄소는 대단히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생명 현상에서 매우 유익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는 고백컨대 물지상주의자이기도 하다. 물이야말로 유기화학이 작동할 수 있는 이상적 용매 체계를 제공하는 분자다. 게다가 물은 상당히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이런 의문을 품곤 한다. 탄소와 물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주로 이 둘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탄소와 물을 기초로 물질을 하는 탄소와 물을 기초물질로 하는 생물인 것은 생명이 처음 태어날 즈음 지구에 탄소와 물이 가장 흔했기 때문 아닐까? 지구 이외 행성에서는 예를 들어 화성에서는 생명이 물과 탄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칼 세이건은 물, 칼슘 그리고 각종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나와 거의 동일한 분자들로 구성된 집합체이면서 단지 나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이상하다. 분자가 나의 전부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언짢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나는 우주가 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체를 인간과 같이 복잡 미묘한 존재로 진행하게끔 허용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고양된다. 생명의 본질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총 가치가 97센트라는 둥, 10달러라는 등 하여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글을 종종 읽을 수 있다. 돈으로 친 육체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 서글프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가장 기초적인 부품으로 환원시켰을 때 이야기다. 육체의 대부분이 물이다. 그까진 물, 어디서나 쉽게 거저 얻을 수 있다. 탄소는 석탄의 형태로 있을 때 어느 정도 값이 나간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칼슘은 또 어떤가? 푼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분필이다.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 역시 값도 없는 공기의 질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는 때로 생명의 동의어지만 혈액에 들어있는 철이라고 해야 녹슨목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좀 아는 바가 있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을 큰 양재기에 쏟아붓고 주걱으로 슬슬 저으며 섞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가 보려 했을지 모른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에다가 마냥 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원자들이 아무 재미없는 혼합물일 뿐이다. 무슨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러한 원자와 분자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생명체가 됐다는. 자, 헤럴드 모로위츠가 한때 재미있는 계산을 한 적이 있다. 사람 한 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분자 물질을 화공약품 가게에서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알아봤더니 약 $10,000,000라는 계산이 나왔다. 내 몸값이 이 정도 나간다니 기분이 약간은 좋다. 그러나 필요한 분자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병 안에 넣고 흔들어 섞는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 사람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는 일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주 긴 기간 동안에도 인간의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보다 훨씬 싸게 먹히면서 사람을 아주 신통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내 생각에는 다른 많은 외계 세상들에 존재할 법한 생물도 대부분 지구 생물과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다.
원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분자 수준에서도 아마 많은 세상의 외계 생명들이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지구 생물과 동일한 기본 분자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똑같은 물리법칙과 보편적 법칙 적용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했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다른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걔네들을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판을 깔아둔 겁니다. 1장과 2장은. 자, 그러나 그 조합 방식은 우리에겐 낯선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대기가 아주 농밀한 행성이라면 생물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삶을 영위할 터이므로 굵은 뼈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칼슘 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들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자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 구성 성분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는 물 아닌 다른 물질이 용매를 쓸지 모른다. 플루오르와 수소산이 용매로 적당한 물질이지만 우주에 불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문제다. 플루오르와 수소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해롭지만 예를 들어 성납 같은 다른 유기 분자들한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액체 암모니아가 그보다 더 좋은 용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암모니아가 아주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지구나 화성보다 훨씬 추운 곳에서만 액체로 존재한다. 물이 금성에서 기체인 것처럼 암모니아는 지구상에서는 대개의 경우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어쩌면 세상에는 용매가 전혀 필요치 않는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분자 이동 대신에 전기 신호를 전파시키는 고체 생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들도 바이킹 착륙선에서의 실험이 화성 생명의 존재를 제시했다는 주장을 살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구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화성에 생명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도 마땅히 유기화학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기화학의 실험 결과는 영상 및 미생물학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크라이세와 유토피아 지역의 미세 입자들 속에는 1970년대 말경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남극의 건조 계곡에서와 같이 어쩌면 암석 표면에서 수 밀리미터 정도 내부로 들어간 곳이나 화성의 다른 지역에는 어떤 형태든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화성이 지금보다 좀 더 온화했던 과거에는 생명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들여다봤던 때와 장소에서는 화성 생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이킹의 화성 탐사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주 탐사 계획이었다. 다른 종류의 생명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찾아본 첫 번째 시도였을 뿐 아니라 우주선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수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었던 최초의 경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바이킹 1호는 수년간이나 작동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질학, 지진학, 광물학, 기상학 그리고 대여섯 개의 과학 분야에서 외계에 관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수확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찬란한 성취를 뒤이을 다음 단계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자동장치를 화성에 보내 토양 표본을 수집한 다음 지구로 가져오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극도로 소형화되고 제한된 실험실 대신 설비가 잘된 대규모 지구 실험실에서 표본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바이킹의 미생물학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됐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토양의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 성질들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져온 암석들을 부서뜨려서 암석 내부 생명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수백 가지 유기화학 및 생명탐구 시험들을 광범위한 조건에서 직접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비신이에게 개발한 개체수 검사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야 만만치 않겠지만 이 정도의 탐사 계획을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거 화성에서 돌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보내는 거.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역오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따른다. 미생물을 찾기 위해 화성의 토양 표본을 지구에 가져와 조사한다면 당연히 표본을 미리 살균시켜서는 안 된다. 그 탐사의 목표는 그것들을 산채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지구로 가져온 화성의 미생물들이 공중보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우주에서 이상한 암석 캐갖고 지구로 오는데 갑자기 미생물을 증식하면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되고 뭐 그런 영화들도 꽤 있습니다. 자, H.G. 웰스나 오손 웰스의 화성인들은 버른 마누스와 저지시의 점령에만 몰두하다가 그들의 면역 체계가 지구 미생물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건 뭐냐면 이제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인들을 막 잡아가고 하는데 주인공이 우연찮게 얘네가
지구 공기에 취약하다. 우리 공기 안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좀 있으니까 떠다니고 있으니까 요거에 취약하구나 해서 역으로 꼭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염시켜서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반대 상황, 그치? 오히려 지구인들이 감염될 수 있는 이것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다. 화성 미생물은 없을지도 모른다. 존재한다 해도 그것들 1kg을 섭취하고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다 엄청난 도박일 수 있다. 살균이 안 된 화성의 표면을 지구로 가져오고 싶다면 지독하게 엄격한 격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 세균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하는 국가들이 있다. 간혹 그 나라들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듯 싶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어쩌면 화성 표본들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같으면 표본을 채집해서 회수해오는 탐사를 고려해보기 전에 먼저 확신할 수 있는 안전 대책부터 강구할 것이다. 화성을 탐사하면서 이 이질적인 행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온갖 종류의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들을 모조리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이킹 착륙선의 사진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감정은 우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었다. 원래 안 움직이도록 설계된 이 실험실이 마치 일부러 한 발짝도 안 뛰려고 고집을 부리기로 하느냐. 나는 무의식적으로 우주선도로 발돋움이라 좀 해보라고 재촉하곤 했다. 저기 저 언덕을 기계팔로 얼마나 들쑤셔 보고 싶었던가. 저기 저 암석 아래 생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저 멀리 있는 산등석이나 운석공의 가장자리 절벽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게다가 동남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는 굽이굽이 흐르는 크라이세 운하 4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이킹의 결과들 모두가 감질나고 도발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착륙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지역을 나는 화성에서 100군데는 더 알고 있었다. 이상적인 방법은 사진 촬영과 고급 화학, 생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다. 그런 이동식 차량의 원형 모델이 나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그 차량은 어떻게 해야 암석을 넘어가고 계고 아래 떨어지지 않으면서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 주위를 둘러봐야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 중에 가장 흥미로운 곳이 어딘지를 정하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 차량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일은 현재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 지금 현재는 됐죠? 그 패스파인더인가? 걔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느려. 네, 좀 느리지만 시속 3km인가 5km인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인이 좀 천천히 걷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탐사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걔가 보내주는 게 이제 4K, 4K 영상들, 사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새로운 장소를, 그것도 이 매력적인 행성의 다양한 지형을 요리조리 구불구불 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니 나는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된다. 서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탐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태고의 하천이나 계곡이나 장대한 화산들 중 하나의 산자락을 조사할 수 있고 극지 얼음덩어리들이 단구처럼 계단 모양을 한 이상한 지역을 여기저기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를 부르는 듯한 화성 피라미드에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 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대단할 것이다. 매일 새로운 풍경들이 안방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차량이 지나온 길을 검토해 보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본 뒤에 새로운 목적지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긴 여행이 되겠지만 이동 차량은 지구에서 전파에 실려오는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을 탐사 계획에 구체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외계 탐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지구 육조 넓이와 거의 같다. 철저하게 답사하려면 분명히 몇 세기 동안 꼬박 이 일에만 매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화성 탐사가 완료되는 때가 오고 말 것이다. 로봇 비행선으로 공중에서 지도를 다 작성하고 이동 차량으로 표면을 샅샅이 조사하고 표면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고 인간이 화성의 모래를 걸어본 후에 말이다. 그런 다음에 화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화성 생물이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화성은 화성 생물에게 맡겨둬야 한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는 가치평가를 초월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 생명의 보존은 내 생각이지만 화성의 다른 용도에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 화성은 원자재의 공급원으로는 적당치 않다.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은 화성에서 지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비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화성을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아름다운 세계이긴 해도 화성은 편협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인에게는 주로 낮은 함량의 산소,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의 결력, 그리고 많은 양의 자외선 복사 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공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소가 많아지면 지구인도 화성 대기를 직접 호흡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오존이 형성되어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터 화성의 표면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구불구불한 운하들, 계단처럼 겹겹이 쌓인 극지지형,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이 화성의 대기 밀도가 한때 높았음을 시사한다. 이 기체들이 화성에서 모조리 탈출했을 것 같지는 않다. 화성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지표면의 암석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고 또 일부는 지표면 아래 얼음 안에 갇혀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극관의 얼음 덩어리 속에 모여있을 것이다. 극관을 증발시키려면 열을 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관에 검은색 가루를 뿌려서 태양광선 흡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구에서 습과 초지를 없애버리는 경우와 반대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노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극관의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서 극관 전체를 검은색 가루로 뒤덮으려면 세턴 5의 추진 로켓 1200대분의 먼지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 표면에 자주 있는 강풍이 일껏 덮어놓은 극관의 먼지를 흩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어떤 종류의 검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무잡잡한 소형 기계를 화성에 보내서 극관 전역에 걸쳐 토착 물질로부터 자기와 같은 소형 기계들을 복제하도록 한다. 사실 그런 기계들이 있긴 하다. 우리는 그것을 식물이라고 부른다. 적응과 생존에 아주 능한 식물들이 있다. 적어도 지구 미생물들 중 몇몇은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훨씬 혹독한 화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두운 색깔의 식물, 예를 들어 이끼, 이런 식물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유전공학 기술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식물이 번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현상을 기대해도 좋다. 먼저 화성의 광대한 얼음 극관에 그와 같은 이끼류의 씨를 뿌린다. 씨가 뿌리를 내려 번창하면서 극관을 어둡게 변색시킬 것이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장구한 세월 동안 갇혀있던 태고의 화성 대기가 밖으로 방출되는 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화성판 조니 애플시드를 상상할 수 있다. 화성의 애플시드는 인간이거나 로봇일 수 있다. 화성의 애플시드가 미래 인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얼어붙은 극지의 황무지를 종횡무진으로 휩쓸고 다니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지구화라고 부른다. 외계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온실 효과와 반사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 기온을 약 1도 정도 교란시켰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산림과 초지를 파괴한다면 불과 한두 세기 안에 지구 기온은 1도 이상 더 변할 것이다. 이런 지구 환경 변화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화성이 적정 수준으로 지구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불과할 것이다. 훨씬 기술이 진보된 미래에는 화성의 대기압을 증가시키고 물을 액체 상태로 존재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극관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따뜻한 적도지대로 운송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하망 건설이다. 운하들의 거대한 연결망을 통하여 지표면과 그 아래에서 녹은 얼음을 적어도 적도 지방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100년도 채 못 되는 가까운 과거에 퍼시벌 로웰이 화성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생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로웰과 월리스 모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물 부족을 들었다. 운하 연결망이 구성된다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화성에서의 인간 거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로웰은 극히 어려운 시상 조건에서 관측했다. 로웰이 화성과의 평생에 걸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스키아팔렐리 같은 사람들도 운하 비슷한 것들을 관측한 적이 있다. 스키아팔렐리는 그것을 가냘픈 홈이란 뜻으로 칸날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로웰은 그것을 행성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는 지적 생명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인간은 감정이 연루되면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웃 행성에 지성을 갖춘 존재가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보다 더 인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굳이 로웰의 생각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그의 생각을 나는 하나의 훌륭한 예언으로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로엘의 운하망은 정녕 화성인이 건설한 것이 될 것이다. 화성인이 없으니 로엘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당신은 나무라겠지만 이 틀린 생각마저 나는 하나의 정확한 예언이라고 믿고 싶다. 언젠가 화성인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에 영구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로 우리가 로엘의 화성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그림은 이 뭐지? 이거 목송이 대적반이군요. 예.